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너무 이상합니다.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민주당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소속 정당에 대한 배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같은 쟁점은 정권 초기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 입법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미국 일본 순방 기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고 당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했고 축적된 자료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도 2중, 3중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장관이 그동안 몰랐다고 논의와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에게 포위되어 오로지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더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결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당장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8월 28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장관하고 친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친분뿐만이 아니라 뭐 갈등도 네네.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네.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하여 그다음에 법조인으로 모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제가 뭐 여기 제야에 잠깐 뭐 미관 말직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께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없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는 상황에서 참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네네. 그래도 지금 일단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하겠다라고 당청, 네. 그러니까 정당하고 대통령이 뭐랄까 합의를 할까, 뭐 하여튼 의기투합을 할까, 뭐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검찰 개혁 같은 이렇게 반발이 빤히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정권 초기에 네네. 상대적으로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거는 뭐 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뭐 윤석열 독재 정권을 거쳤으니까 당연히 검찰 독재의 기반이 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해체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군사 정권이 끝나면은 하나의 해체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그러면 그동안 안이 다 당 안에서 공유가 됐잖아요. 네네. 일반 시민도 알고, 네. 뭐 수사와 기소 분리. 그래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사들 중에 특수수사, 지금 검찰이 직접 하고 있는 직접수사 제한된 거, 뭐 부패 수사나 이런 거 보내고, 그 다음에 공소청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한다. 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디로 보내냐면 행안부로 보낸다. 네. 원래 논의 안 중엔 총리실 안도 있었는데, 네. 총리실에 둘 것까지는 없다. 총리실에는 국가 뭐 수사위원회나 이런 견제 장치 감시와 견제기구만 둔다. 네. 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 뭘까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중대본부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그대로 법무부에 두는 게 어떻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기소청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옆에서 그대로 이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법무부 밑에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엔 제1검찰청, 제2검찰청이라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게 뭐 제1검찰청, 제2검찰청이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른바 합리적이고 훌륭한 조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른바 그거 아닙니까? 공소유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기관들의 이 잘못된 수사라든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원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한국의 검찰이 안 그랬잖아요. 문제는 한국의 검찰이 무슨 피의자 인권을 보호했습니까? 그 경찰보다도 더 피의자 인권을 짓밟았고요.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조작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없이 했던 조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 인식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바로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경직성에 대한 이 접근입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바꾸는 거예요. 법은 완결성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바꾸고 사회적 현상이 마무리되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 다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검찰 독재를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붙어 있었으므로 생기는 폐해를 없애는 것. 이게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걸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된다면 거기에 또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또 새롭게 또 만들면 됩니다.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완강히 거부하는 검사들에게 또는 뭐 저 법조인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야 그러면 니네가 우리가 알만한 나라를 아무거나 정해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에 그대로 하자. 그대로 네네. 수사구조나 이런 거 네네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러다 보면 탄자니아인가 어디 네. 이 사례를 꺼내가지고 늘 얘기해가지고 정말 이제 놀랐는데 그 한국의 특수성 이야기 네, 하잖아요. 네, 네.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논리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이 한국의 특수성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고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한국의 법학의 시작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의 말씀이죠? 그 제국주의 법률로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사법체계라는 것이 일본 일제강점기 때의 근대법 체계가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고대로 이식됐죠. 그렇죠. 제도도 그게 뭐 그렇고. 네. 자기들 말로는 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히틀러 시대의 헌법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네. 그걸 일본이 갖고 오고 일본이 또 한국에 그대로 이식시킨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고등학교 사회책 때 경성헌법, 연성헌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네. 그거 요즘 그런 이야기 아무데도 안 해요. 네. 외국 가면. 성문헌법 뭐 이런 그, 거. 네. 그게 이제 그 대륙법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정리돼서 온 거. 일본이 요약 정리 분류의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학문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그대로 한국에 수입돼서 그런 논리를 피우는데 법은 그냥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도구와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신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법치주의가 뭐냐? 그 주의가 아니다. 룰 오브 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실제로 법치주의가 아니라 입헌주의, 헌법주의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에 따르는 컨스티튜셔널 리즘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이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법조인이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법개혁을 법조인이 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또다시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법조인들 중에 성품이 좋고 나쁘고 사람 좋은 사람 많죠. 개인적으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떠나서 법을 보는 관점들이 좀 뭐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트위클님이라는 구독자께서 경찰은 믿으세요. 경찰이 더 이상해라고 댓글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경찰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능을 어디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지금까지는 상정을 한 거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안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안인데 공약안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켜봤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야당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없었죠. 네, 그랬죠. 없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집권한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안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법무부가 와서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잘 못한다고 갔다 다시 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보고해가지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만들었잖아요. 인수위를 대신하는 기구요. 거기 나온 안이 있거든요. 왜 그 한대로 아니고 막상 입법을 하려는 순간에 법무부는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까? 그것도 오선 의원이. 네. 이게 전 진짜 의아해요.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때 그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딴소리는 했지만 설득을 못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확정된 거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단 이제 민주당이 정성호 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대통령이 의중이에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죠. 네.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실하고
최소한의 상의는 했습니까? 대통령실이라 하면은 이제 민정수석실이겠죠. 근데 대통령실하고 상위 문제는 좀 꼬입니다. 왜냐하면 네. 민정수석실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어서 네, 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좀 네. 반동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 대통령의 의중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 두는 거, 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 네, 두는 네.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 왜 이제 와서 꼬이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가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 특위장이잖아요. 네, 네, 네. 정성호 장관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언론이 볼 때는 전면전 뭐 이렇게 이거 세다 이거 뭐 이렇게 나가니까 정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네네. 네,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둘이 통화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저는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어떤 정치적 문제입니까? 좀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여러분들도 다 짐작이 가실 네. 것 아닙니까? 예. 당 대표 어. 와 이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의 문제, 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정부 초기에 개혁의 주도권을 당이 잡을 것이냐, 네. 청이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박진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면 네. 이건 정말 망측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라 검찰 개혁은 내란 극복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제1 사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도권이 여기에 들어온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지금은 뜻에서. 저는 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없었고 이제 에이펙 때문에 또 정신이 없습니다만 네네. 그 와중에도 대통령실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라인들이 당과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행정부, 네네. 법무부, 행안부에 맡겨두기보다는 아.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가 네, 정성호 장관도 부르고 네, 네. 예를 들어 민영배 특위위원장도 부르고 네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네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네, 네. 단속하기도 하고 네, 네. 또 협의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죠. 정무수석이 서열상으로 민정수석보다 높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선순위일 겁니다. 네네네. 정무수석이 비서실장 다음 서열로 알고 있는데 네네. 민정수석을 대동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비공개 테이블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 한번 네네. 드리자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가 아는 바로는 조국 민정수석 주도하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담당 분과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 해서 모임을 비공개로 아주 자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예요. 네, 정권 네, 초기에요. 그 안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문제는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밖에서는 전혀 몰랐을 거고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의 이제 대통령실의 조율의 영역이 발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이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게 다 보통 검사들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됐지? 라는 일반적인 또 의문도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른바 현재 이제 법무부와 검찰청의 검사들한테 포획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또는 민주당 주위에서 활동했던 법조인들 중에 그 지금 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네, 검사 네. 출신들이 다들 요새 검찰 말하기 출신들이 시작했더라고요. 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의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부처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중대범죄 부처의 문제일 수 있죠. 네,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가 부처의 네네. 문제라면 그러면 법무부에 두자는 정성호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니다 행안부에 둬야지 하는 윤호중 장관의 목소리도 들려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 야, 이 문법 이야기하기 어렵다 진짜. 아 그렇습니까?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또 이제 수박이라고 댓글 엄청 다실 수 있는데 네, 네. 윤호중 장관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국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빠지는 거예요? 뭐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가지고요. 네.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윤호중 장관은. 이거 부처 이기주의 분명히 작동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부처 이기주의 수준이 아니라 아, 대한민국 법조인들 이기주의잖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법조 직역 이기주의다. 아, 그렇죠. 네네. 국회에 있는 법조인, 변호사, 변협도 있고 뭐 수없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수없이 많은 이기주의가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 내가 가지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다라고 하는 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슬쩍 피해줘 버리는 거예요. 아, 윤호중 장관은. 아. 그럼 뭐 어디로 가느냐? 당 국회.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네. 근데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단어 중에 법조 직역 이기주의와의 싸움이다라는 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법조인들이 아닐 것 같은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굉장히 그 공수처법 반대했던 민주당 검사 의원들 이야기 한번 쭉 풀어드릴까요? 21대 국회 때. 네네네. 22대 국회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법조인 제가 늘 비판하잖아요. 아. 판사도 한통속입니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조차도 거의 한통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민변이라든가 뭐 저기 대표적으로 그 양반 이름 뭐야 인천에 이용우 의원인가? 네네. 이용우 의원이 지금 이용우 의원 정도- 민영배 특위의 간사죠. 이용우 의원 정도 되지 않으면 저는 웬만해서 법조인 믿지 않습니다. 민변 출신이죠. 또 김용민 의원 이런 정도로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말고는 한 편이다. 95%는 다 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리다.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굉장히 복잡한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어떤 면에서 법조인으로서 이쪽 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전선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풀어야 되잖아요. 정권 초기에 이거 며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 거고 이거야말로 지지율 떨어뜨리는 건데 역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대통령실 나서야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그거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중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냥 독립기관으로 또 두면 안 돼요? 아니 청이니까 어느 부에 외청 정도로 둬야 설계가 되는데 공수처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공수처 모델로 두는 것도 공수처 하나의 모델로 방법이죠. 둬도 네, 되고 네.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네, 저 그거 찬성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중대본부 수사청을 본부 없애는 거야. 시도별로 다 쪼개져 버리는 거야.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자치적 개념으로 지금 이게 미국식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네네네. 미국에는 마약 관련 수사기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독립기관으로. 네. 뭐 다 따로 놀잖아요. 상호견제하지 않습니까? 한 3,000개의 경찰청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네, 그런 식의 좀 쪼개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 결국은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짜는 팀들이 공무원들이 짜고 있으니까 이게 상명하복에 피라미드 조직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꼭 그대로 또 맞춰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관료 조직이 생각보다 엉성하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네네. 잘 돌아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관료 조직을 제일 잘 짜놓은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네네. 위에 북한, 네. 북한 위에 중국. 네, 느낌이 오네요. 전체주의에 가까울수록 관료 조직이 타이트하게 잘 짜져 움직이는데 네. 약간 느슨하기도 해야 된다. 네. 네. 맞아요. 그 발상의 전환이 있을 필요 있네요. 그러니까 네. 꼭 뭐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에 두냐 이거 말고 없애버리고 시도별로 둬버려요. 중앙본부 없애버리고. 없애는 것도 아니 맞죠. 그게 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자체를 안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안 하고 네. 저기 뭐야 시도별로 중대 네네네. 그 뭐야 경기 중대범죄수사처 네. 뭐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수사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냥 경찰이나 국수본 여기서 가져가라 해도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죠. 짜기 나름인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뭐랄까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어긋나는 소리가 나는 건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 불만 많아요. 네네. 네, 그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이 횡으로의 분산과 종으로의 분산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횡으로의 분산은 아는데 종으로의 분산은 모르더라고.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대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검 필요 없죠. 네, 대검 당연히. 그리고 저기 고검이 왜 필요합니까? 고검도 안 필요하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이제 공소청 설립도 반대하고 그냥 검찰로 두자. 그건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좀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뜬금없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 이러지 이 양반은? 왜 세게 이러지? 트럼프 전략인가? 트럼프요. 네, 오창익 저 사람 도대체 며칠째 장관 비판하면 대통령 흔들기. 제가 대통령 흔드는 거로 보이시나요? 와 세상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장관 비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영장 집행할 때 네네.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뭐 CRPT라고 기동 순찰대가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장 했던 사람, 또 이게 공권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누구보다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둘 다 제복 조직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장관이 명확하게 지시하면 다 따른다는 거예요. 네네. 뭔가 거기에 빈 것 같다. 그거는 제가 이제 네. 법무부 쪽에 네. 좀 깊숙한 해명을 그래요? 들었는데요. 네네네. 두 가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구치소장 문제와 그다음에 출동한 현장 지휘권을 특검이 갖고 있었다는 문제. 네. 이게 이제 충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구치소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휘했던 특검이 중단해 버렸대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 다요? 예.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고 쫄 수 있지. 법조이니까 이런 쫄고 그다음에 소송을 막 제기하고 네. 이럴 때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경찰청은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직원들 용으로 보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만약에 지게 되면 민사 같은 거 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없잖아요. 네네. 공권력 집행이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지면 그런 게 부담일 수 있으니까 아예 보험 상품으로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직원들을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지겠다 해라 했으면 됐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특검이 좀 잠깐 만나야 된다고 봐요. 왜요? 특검에서 네. 저는 이거는 일단 뭐 정성호 장관을 탓하기 전에 특검의 실패라고 봐요. 지금도 윤석열이 그 그렇죠. 당시에 영장을 장관한테 발부해 준 게 아니고 특검에게 특검한테 발부해 줬고 네. 장관 입장은 협조니까. 네. 장관은 그 구치소 측에다가 교정본부에다가 협조하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전에.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난동 부린 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뭐 영상 틀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을 네. 빚고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구현에 못 잡아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치소 측이라든가 직원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법 집행하기 굉장히 용이한데 감옥이니까. 구치소는 제한돼 있잖아요. 누가 네네. 방해하지도 않고 네네. 뭐 무슨 옛날처럼 뭐 치위가 있거나 돌멩이가 날라드는 공간도 아니고. 그쵸 저기 뭐야 누구야 우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처럼 그물을 던지든지 이불을 들고 가서 돌돌 말아 버리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력으로 제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한 명이고 여기는 여럿이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안 됐다는 거는 국가 작용이 안 된 거니까 두고두고 성찰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때 안 됐다 이런 그렇죠. 거는 이거는 좀 살펴야 특검하고 교정본부 양쪽 다 엄청나게 이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다. 네. 그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권 초기에 이렇게 검찰 개혁이 암초를 만난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를 한번 가보면요. 자,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일정이 3박 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3박 6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5박 6일이잖아요, 원래. 근데 2박은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고, 이거 너무 무리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가장 큰 불만이 네네. 아니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그 보는 국민들도 힘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어쨌든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힘들기도 하고 이게 초반에 너무 페이스 오버하는 거 아닌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기 강훈식 비서실장 그 제 후배인데 네네. 힘들어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총리도 힘들어하시고 얼굴들이 다 이렇게 네네네. 좀 떴어요. 근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타고난 체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뭐 네네네. 산에서 산삼을 많이 주워 먹은 것 같다라고 네. 스스로 추정하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 안동인데 고향이 네. 봉화 쪽하고 붙은 안동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골짜기. 산삼 저기 네. 송이 이런 거 나는 동네입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데 네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 아끼고 뭐 잠을 비행기에서 자고 이런 거가 아니라 네네. 예산 쓰더라도 좀 정확히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네, 좀- 일할 때 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참모들도 있고 그 따라간 기자들도 누렇게 뜰 것 같은데요. 제가 2022년 대선 직전에도 네. 그 이동영 작가하고 김성애 의원하고 같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제가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썼어요. 네.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네, 물론 뭐 이제 일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근데 이 대통령은 그렇게 막 쉬지 않고 일하면 행복한 스타일이잖아요, 캐릭터가. 네. 근데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쉼이 있어야죠. 그렇죠. 저기 저 트럼프하고 골프도 한 번씩 치고 네.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좀 있다 오더라도 네, 진짜 네, 네, 골프 네, 얘기도 했으니까 골프라도 트럼프하고 같이 필드 나가서 좀 치자고 그러고 네, 네, 몇 네. 시간이라도 다음부터 해외 순방 일정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저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진짜 네. 이런 3박 6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가 양자도 하고 다자간도 해야 되고 에이펙에 초대하면 또 다른 나라들도 네, 또 네, 그만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네. 다른 나라의 정상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외교예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좀 노시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하고 있는 이 외교라는 것이 근대에 이제 유럽에서 왕정 시대 때 만들어진 프로토콜 가지고 대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왕정 시대의 외교가 노는 거잖아요. 네. 그 국제 정치 배우면 유명한 거 배웁니다. 회의는 춤춘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회의가 춤춰요? 회의는 춤춘다. 회의는 춤추는 게 회의입니다. 네. 원래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럽식 그 국제법 체계가 지금 우리 외교계를 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메테르니라는 오스트리아 제상 시절에 네네. 그 나폴레옹이 망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에 모여가지고 나폴레옹이 망한 이후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복귀시키죠. 네. 민족 국가들을 다 이제 다시 쇠퇴시키는데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1년 동안 하는데 1년 동안 춤만 춰요.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는 춤춘다는데 근데 그 결과가 도출돼요. 음. 춤추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자간 외교, 양자 외교 이런 걸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막 들어온 속보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네네. 80주년 행사에 가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소위 국제 무대에는 네. 뭐 트럼프도 만나고 그랬지만 다자간 무대는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 아닐까요? 간보러 오는 거죠. 간 보러 오나요? 네. 그러면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근데 김정은 보러 이재명 대통령 한다 이건 좀 그렇죠, 약간. 전혀 없고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시니까 네. 충분히 저는 뭐 역할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가 의전 서열 2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원식 의장님이 실향민이에요. 원래 황해도입니다. 네, 맞아요, 원래 이제 맞아요. 네. 북한 분이고 이산 가족이에요. 네. 태어난 거가 북한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네네네. 부모님이 황해도 분인가 네네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네네. 각별하게 이제 그런 좀 애정이 있어요 고향에 네, 대한. 네. 그래서 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김정은이 중국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보입니다.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북한한테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된다면은 다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후견 국가였던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서야 다시 개혁 개방 문제에 대해서 또 시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가 약간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네네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은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고 전쟁 없는 나라, 그다음에 대화하고 협력하고 네네네. 뭐 이런 리더십이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부터 왔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북은 뭐 대체로 일관된 리더십이긴 하는데 국제 무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네.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잘하면 이 판이 굉장히 좋은 판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여기에 기대. 이제 네. 피스메이커가 트럼프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화해입니다. 저는 이게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짜는데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뭐 미중 북미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본질은 미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붙이는 새로운 미중 냉전을 저는 가짜 냉전. 우리 그 유럽 축구 보면은 가짜 스트라이크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예를 들자면 손흥민도 가짜 스트라이크 많이 했고 이강인도 가짜 스트라이크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스트라이크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저는 지금 미중 관계가 가짜 냉전이다 이렇게. 네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냉전 아니죠. 보고 그냥 자기 국가 이익 놓고 그냥 경제 그래서- 문제지 이거 네네. 안보 투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설레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주에 오고 시진핑이 경주에 와서 에이펙 때 우리 마당에서 네. 우리가 좀 반찬도 잘 차려가지고 그렇죠. 네.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닐까. 거기에 러시아까지 오면 더 좋죠. 그러니까 푸틴도 러시아가 에이펙 국가인지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러시아 에이펙입니다. 태평양 국가죠. 예, 태평양 국가라고 네. 하고요, 자기들. 네. 태평양 조금이 좀 걸쳐 있죠. 네, 베링해도 네, 네. 있고. 블라디보스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이 오는 것까지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저는 가을에 열리는 에이펙을 한국과 일본이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일의 입장이 같으니까요. 지금. 네네네. 이른바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안보 경제의 이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처한 역할이 거의 같기 때문에 관세 위협 이런 상황에서 관세 위협도 갖고 이제 그 결국은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산업의 이 선진국들 간의 산업 구조 조정 문제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안 겹치게 돼 버렸어. 네. 자동차 외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안 겹칠걸요? 그렇죠. 뭐 일본이 반도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반도체를 네, 다시 네.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네.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돼야지 한국하고 일본이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경주 얘기 들으니까 경주가 지금 다 공사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 행사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엉망진창을 한 거예요. 내란 그렇죠. 때 막 공사도 멈추고 경북도지사는 뭐 윤석열 카카 타령이나 하고 이러면서 좀 답답합니다.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못 살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네. 경주가 대구, 울산, 부산에서 다 1시간 내 거리입니다. 네. 인근에 이제 대도시들 활용해서 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진핑하고 트럼프 와버리면 모든 게 끝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푸틴 오면은 만세고요. 그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느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좌우해서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네네네. 근데 어차피 그 호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들끼리 또 만나겠지만 뭐 만찬이니 뭐 다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또 성큼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제가 트럼프가 중국에 하는 걸 보니까 국합 배드캅 전략 쓰는 것 같아요. 네. 참모들은 배드캅하고 자기는 국합하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문제를 길게 끌고 가면은 미국의 중산층이 폭망하거든요. 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중국 제품 없으면은 물가가 어떻게 전 세계가 감당해요? 못 살아요. 네. 물가 어떻게 감당해요? 못 살아요. 인도가 아직 그만큼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제품도 중국에서는 3,000원, 네. 한국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려면 6,000원, 네, 네, 7,000원. 네. 이건 어김없는 사실이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하여튼 미국 방문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갑자기 속보가 뜨더니 트럼프가 SNS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못 잤어요, 정말로. 네네네. 이거 너무 불안하고, 네네.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죠. 앞에서 왼박 주고 딴소리하고 뭐 미친 듯 이렇게.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국민들도 사실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건데 네. 그런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 네.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판이고 막 그-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네.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상인이잖아요. 아, 상인. 네. 그 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우리 그 쓰레기 언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뭐 의전 접대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왜 저기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트럼프 시대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사실도 아니고. 실무 방문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원래? 신물 네. 방문 때는 그렇고 국빈 방문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네.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자체가 그런 거에 개연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럴 거면 트럼프를 욕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왜 대접 못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트럼프를 그렇죠. 욕을 해야죠. 우리 대통령한테 왜 이거밖에 대접을 못해 안 해? 라고 트럼프를 라고 비판해야죠. 해야죠. 맞아요. 트럼프를 네. 비판해야죠.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저는 그 트럼프가 알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좀 나쁘네요. 그런 사람이죠. 예의도 없고 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근데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예의 있게 하고 또 네네.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사이인 것처럼 동고동락을 오랫동안 했던 관계인 것처럼 뭐 이렇게 대해요. 준비를 워낙 많이 해갔으니까요. 준비를 다 해간 거잖아요. 네.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 해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칙적인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원칙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특히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데리고 간 게 신의 한 그건 수였다라는 어떤 생각이 의미입니까? 언론 보도 나온 그 얘기입니까? 네네네. 이게 서열상 문제인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비서실장이 장관급 이상이죠, 실제로. 장관급이지만. 장관급이지만 그 빅3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힘의 크기로는 힘의 뭐 비서실장, 국정원장, 총리 네. 이 세 사람이 빅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비서실장이 그 정도 급이 안 돼요. 네. 그냥 진짜 비서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 있는 수지 왈즈라는 분이 공화당 주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처럼 이단아 출신이 아니고 공화당 주류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검증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파트너로 아주 젊고 잘생긴 우리 강훈식 실장을 젊고 잘생긴. 네. 강훈식 실장이 가서 그 오해들을 설명해서 풀어주고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드가 트럼프에게 이야기했겠죠. 이거 가짜 뉴스다. 그게 이제 바로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성의를 보였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3명의 실장이 있는데 우리는 네. 다 총출동했다. 네네. 성의도 보였고 이제 미국이 돌발면서 다 중요하니까. 대비한 거죠. 네. 네. 오랫동안 그런 준비한 게 돋보였다. 또 어떤 대목이 돋보였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협상에서 특히 국방비 네네. 국방비 늘리겠다 문제, 투자하겠다 문제 다 선제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네네. 근데 다 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방비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무기 사겠다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방위비 올리겠다고 안 한 거예요. 국방비를 어디서 올릴지는 우리 마음인 거야. 그 다음에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뭐 조선업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투자 약속을 했던 건데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거 알 수 없어요. 기업은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이윤이 안 생기고 재미 못 볼 것 같으면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또 약속을 그렇죠. 해줍니다. 투자야 뭐 기업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외국과의 관계에서 조약이나 협정 또는 이건 투자 약속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 모호하게 해도 돼?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교는. 외교는 원래 모호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국제법이 우선이냐, 국내법이 우선이냐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뭔지 아시죠? 무조건 국내법이 우선입니다. 그럼요. 네. 국제법 뭉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실효성이 가지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 그런 거를 가지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입니까? 유엔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요. 유엔은 네. 그냥 협의 기구예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외교를 정말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적 메시지를 아주 잘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극단 세력, 극우 세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념 투쟁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계열 쪽에 보면서 99명이 정신없는 발언을 했는데 한 명이 통합진보당 비슷한 발언을 해주더라고요. 소원석 원내대표. 네. 미국에 너무 많이 뜯겼다. 어. 그런 식의 발언. 그런 발언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네. 예. 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그런 발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의 국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매국노 집단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매국노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념적 지탄을 그 사람들에게 퍼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고든창이라든가 로라 루머 같은 이 중국계 반공주의자들이 그런 루머들을 엄청나게 퍼뜨렸잖아요. 그게 저는 한국의 이제 복음주의 교회 쪽이라든가 또는 극우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국내에 그 찌라시 수준의 논리가 직수입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고든창이나 로라 루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극우 싱크탱크에 네. 관련성이 있다. 장학생일 가능성도 있고. 장학생일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누가 그런 극단 세력들이 또 네. 도와주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 극우 싱크탱크들은 어떤 이익 세력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싱크탱크들은 용역도 받아야 되고 로비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받겠습니까? 기업한테 돈 받겠죠. 어떤 기업일지 이런 거 한번 대한민국 언론 진짜 뭐예요? 진짜 이럴 때마다 답답해요. 그런 거 좀 가서 탐사 취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는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 특집 한번 좀 만드세요. 좀. 어떤 유명 기업인이 멸공 이런 걸 좋아한다는데 그렇죠. 멸공을 좋아하고 글자 쓰는 것만 좋아할까? 아니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인이 미국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광복절에 자체적인 독립기념관 차원의 광복절 기념식 할 때 국민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는데 광복이 뭐 연합군 덕분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자기 임기가 2027년 8월 5일까지 2년 남았다고. 이 사람은 탄핵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임명직 아닙니까? 임명직인데. 계약 임명직인데 네. 이거 그냥 냅둬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뭐 국회가 탄핵 남발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네. 저는 국회에 탄핵 전문 상임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국회가 탄핵이라는 게 결국 인사 관련 인사니까. 네네네. 이 사람 불러서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그 법적으로 안 되죠. 네. 탄핵 대상 아닌 거예요. 탄핵 대상 아니죠. 네. 이 사람이 왜 탄핵 대상 아니죠? 저는 그 행정부 자체의 인사권이 있지만 국회에 광범위한 탄핵권을 줘가지고 국회가 1년에 한 4,000명, 5,000명씩 그 행정부의 공무원들 탄핵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국회 헌법상 탄핵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공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뉴스는 뭐 독립기념관에서 친구들 불러서 예배하고 뭐 국민의 것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이 사람도 아마 젊은 시절 좌파였죠.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원래 우파였나요? 아니요. 그냥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교사도 하면 안 되는데. 교사였다가 네. 오산고등학교인가 하여튼 어디 고등학교 선생이었다가 네. 총신대라고 그 예장에서 좀 보수적인 측 네. 있잖아요. 네. 장신 말고 총신, 뭐 합동인가 통합인가 이거 약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쪽에서 역사 교육학과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냥 라이트, 뉴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총신에서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총신대 사범대 교수였다가 이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 70세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저는 교수를 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 연구자 교수는 해도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이런 분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왜곡된 사관이고 네. 사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연합공들에 의해 가지고 해방되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개인의 학문의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역이라든가 독립기념관장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사실 그 논리도 따져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카얄포 외우잖아요. 네.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게 한국을 독립시킬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5대 강국들이 회담할 때 이제 끄집어내는 이야기잖아요. 카이로에서 중국 저 당시 총통이었던 장개석이 최초로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장개석에게 그렇게 그 말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냐? 그 1932년 윤봉길 의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1932년 임정 활동도 있고 무장투쟁도 그렇죠. 있고 1932년 윤봉길 네.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짐으로써 중국 인민이 깨어나게 했다라고 장개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장개석이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고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지난한 무력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네. 그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죠. 만약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일본에 가만히 있었으면 안 해줘요. 노예로만 살았으면 네.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안 해줘요. 네네네.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것에서 국사학과가 있고 사학과가 있고 따로 있잖아요. 네네. 대학교 가면은. 네, 뭐 서양사학과 있는 학교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 국사학과는 결국은 역사적 객관을 주체적 국민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공정이고 자기들 나라의 변방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국사예요. 고구려 역사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데 어디 가서 연구하든지 그건 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기념관장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국민의 세금이 그 사람의 주머니에 꽂히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외국 가서 용역 받든지 네. 일본 용역 받든지 뭐 중국 용역 받든지 미국 용역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국민의 세금으로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고서안 보낸 게 전부라는데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해임 못 시키나요? 아니 뭐 시킬 수 있죠. 뭐 네. 직위해제 시키고 그럴 직위 해제 수 있죠.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당장 일은 못하도록 네.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국힘 얘기 남은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1, 2등 후보가 표차는 간발의 차이였어요. 네네. 물론 이제 각자 한 사람은 이제 당원 투표에서 앞섰고 한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뭐 그거를 몇 대 몇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바뀔 수 있었지만 하여튼 결국은 가장 극단적인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센 후보가 됐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이제. 망하는 겁니까? 네. 장동혁이 국민의힘 망하게 하는 거죠. 체제 밖의 극우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찬성하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쿠데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반체제 정당이에요. 해산되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둘이 남았을 때 보니까 김문수가 오히려 멀쩡해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극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극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극단에 가 있는 이유는 네.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없고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당선만 되면 된다. 유행 따라가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러니까요. 장틀러라는 별명도 이미 생겼던데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의 면회를 간단 말입니다. 또 뭐 하여튼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 당으로서는? 뭐 장틀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죠? 극우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소수파의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당권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장틀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게 파시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파시즘을 우리는 히틀러만 압니다만은 사실 원조는 무솔리니잖아요. 네네. 무솔리니는 제가 알기로 굉장한 인텔리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도 조금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히틀러는 그냥 무지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원래 화가지망생이잖아요. 화가지망생이고 1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당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반대 때문에 화가도 못 되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논팽이에요, 논팽이. 네, 그러다 미넨 폭동에 연루되고. 그래 돼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이겁니다. 본행사 하기 전에 바람잡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재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말재간과 선동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넨 폭동 때 주역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히틀러도 갔는데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짧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거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력이 부풀려지니까. 네, 그렇죠. 부풀려지고 네. 이력이 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지금. 장동혁도 지금 친윤들 윤석열 내란으로 진짜 친윤들은 다 이 감옥에 가거나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자기 혼자 옆에서 눈치 보고 남아 있다가 대장된 거예요. 그 원래 저 한동훈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그 최강욱 의원 말에 의하면 과거에 민주당 쪽에 기웃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보수 진보 이런 거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 상관없군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관료들이잖아요. 또 하나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대통령을 퇴진시켜 버리겠다고. 그거는 예상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김문수가 돼도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장동혁이 돼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상되는 나다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걸 내비치는 거고, 선호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에서 정당을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두제의 철칙, 뭐 이런 유명한 그 언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수파가 당을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강하게 해가지고 타인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강한 그 소수파가. 이게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볼셰비키, 맨셰비키 이야기 아시죠? 네네네.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는 다수파, 맨셰비키는 소수파라는 거꾸로. 뜻인데, 근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네. 그 레닌이 한 거짓말이에요. 레닌이 소수파야. 강경 소수파인데 우리가 다수파라고 볼셰비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를 만들어가지고 무장을 해버려요. 맨셰비키는 무장되어 있잖아. 그럼 누가 이깁니까? 무장한 소수파가 강력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 찬탈의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선전선동에 재미나는 이 전략 전술들이 대부분이 극좌 아니면 극우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막 가요. 그래 막 가는 건 알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막 가서 됐어요. 당 대표도 됐으니까 폼 나잖아요. 카메라가 늘 자기 앞에 있고 우쭐하기도 하고 뭐 좋은데. 근데 그 당의 미래는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 당의 미래는 일단은 생각 안 하죠. 아. 총선도 멀고 대통령 선거도 멀기 때문에 네.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그럼 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극우들 데리고 자기의 근거지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 가면 그때 가면 유연한 전략 쓰면 되지 않아?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보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아. 잔꾀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념, 철학, 노선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건 네. 어떻게 포기하죠. 포기합니까? 네, 아, 대구 경북만 먹으면 된다? 네, 네, 네. 막가는 야당에 대한 여당이나 저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해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념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 속에서 더욱 고립시켜야 되고요. 네네. 예, 두 번째는 법률 제도적 측면에 대한 고려까지 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그 세대니까 이 정도 정당이면 저거 과거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과거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지금 살아 있으니까. 네. 네네네. 국가보안법인데, 체제 부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람 구성원만 처벌하는 거니까. 네. 네네. 문제가 있죠. 네, 이 통진당 사태하고 한번 네, 비교해 네, 보시면 네, 그렇죠. 통진당은 네. 내란 예비 업무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만약에 그 당시에 내란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은 내란 예비가 아니고 내란 참여입니다. 네. 아니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예정 뭐 저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회 네. 의사당에 와서도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고 네네. 아예 당사에서 그냥 네네.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추경호 또는 한덕수,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돈이 됐던 거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판결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법적 판결을 통해서 당 해체 한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 때의 선거 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러면 당을 해산시키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날아가는데 개인이 되죠. 네. 비례대표는 없어지고 아니 지역구도 지역구는 안 날아갑니다. 그렇습니까? 비례대표는 날아갑니다. 아,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무소속 의원들 수십 명이 무소속 또 의원이 되는 남겠군요. 거죠. 네, 아, 네. 조국 전 장관 이제 8.15에 출소하고 지금 종횡무진입니다.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은 좀 차분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셔요? 자, 대통령의 선의에 의해서 음. 사면된 거잖아요. 대통령은 선의 때문에 손해봤죠. 손해보고 네.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손해 안 보도록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국 장관 사면은 반반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반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 여론조사할 때 네. 반대가 많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면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최근에 조국 장관 사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60%가 넘어요. 네. 62%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면에 찬성했던 분들도 조국 장관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이게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장관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지금의 활동 방식이 도움이 될까요? 한번 전략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경상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 이런 게 사실상의 대권 행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죠. 대통령 선거가 5년쯤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임박한 것도 아니고, 예? 뭐 4년 6개월, 4년 8개월 남은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뭡니까 이건? 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네. 정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부가 안 된 사람의 행태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라는 용어 속에는 전략 전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권력 획득을 해야지만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자기의 선을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 전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사회권 정당, 사회권을 앞세운 정치 세력에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말은. 네. 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수파가 되어야 되고요. 또 다수파가 되는 과정은 권력을 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략 전술에도 눈을 뜨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책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야기한다고 또 뭐 좌빨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할 것인가? 네네. 블라디미르 레닌이 썼던 What is to be done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어렸을 때 읽었겠지만 다시 읽으면 또 책은 다른 책이 됩니다. 20살에 읽는 거랑 네. 환갑에 읽는 거랑 네. 다르죠. 그 좌파 때 읽는 거랑 네. 지금 중도 우파가 돼서 읽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행보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행보가 대통령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런 네,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정성호 장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 내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 중에 서보학 교수님 있잖아요. 학위완송했을 때 정말 중심을 딱 잡아주고 정말 그때 조이대의 반란인가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5년 후 무덤을 파고 있다. 막 이렇게 안쓰러워. 저보고 그런 얘기를 꼭 좀 어디 가면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들, 안쓰러운 걱정들을 좀 기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대통령실을 통한 해법을 통해서 서보학 교수님 이야기하시니까 사법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장동혁의 전 안동, 그 다음에 김문수가 이재명 끌어내린다. 이 이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왜 재판 안 해? 이게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 절대 우리가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면 안 된다. 사법개혁의 과제도 놓치면 맞습니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보학 교수님 같이 한번 만나 뵙죠. 한번 제가 식사도 한번 모시고. 아니 뭐 방송에서 모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시죠. 예. 같이 한번 방송도 한번 해보시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문제도 다루는 까닭은 그래야 그 쟁점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도자들 한두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의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 주권 정보 시기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집합적으로 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구독, 좋아요로 늘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죠. 산삼 순백을 알려드립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기력 보충을 위해서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답니다. 그 산삼을 간편하게 조그만 병, 한 병에 담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에너지 보충은 산삼 순백이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에 쑥쑥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온라인 후기가 18,000건 가까이 됩니다. 거의 만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 그리고 10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30, 30의 열이니까 70병이죠. 산삼 순백 70병과 함께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하나 6666-1080입니다. 스픽스가 요새 아주 쇼핑몰을 잘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상품들이 많은데요. 이번엔 민어회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완판됐던 민어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치는 목포 민어만 취급합니다. 혼술하실 때도 좋고요. 두세 분이 한 끼 식사할 때도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민어회 400g 구성인데요.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로 24,000원에 드립니다. 여러 부위를 함께 담았습니다.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스픽스 쇼핑몰 챙겨 보시고요. 민어회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상품들 여럿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